3.94%. 2026년 6월 8일 일본 30년물 국채금리가 찍은 숫자예요. 장중엔 한때 4%를 넘기도 했죠. 31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본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금리가 좀 올랐네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30년 넘게 일본은 빚이 많아도 끄떡없다던 시장의 믿음, 거기에 처음으로 의문이 붙기 시작한 신호예요.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그 빚의 비용을 본격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변화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무엇이 신호를 보낸 걸까요? 오늘 그 출발점을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먼저 표면에 드러난 사실부터 한 장으로 모아볼게요. 일본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6월 8일 3.94%까지 올랐어요. 바로 전거래일보다 0.05%p 오른 수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중엔 4%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30년물만 오른 게 아니에요. 만기가 더 긴 40년물도 3.8% 안팎까지 뛰었고 10년물도 6월 8일 기준 2.72%까지 왔어요. 이 10년물은 따로 좀 봐둬야 해요. 한 달쯤 전인 5월 18일 장중에 2.85%를 찍었거든요. 1996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약 29년 반 만에 최고치였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솔직히 별것 아닌 것 같죠? 미국 국채는 4%, 5%를 우습게 넘나드니까요. 우리나라 금리에 비해도 낮고요. 사실 30년물 3.9%라는 수치 자체는 다른 선진국 기준으론 지극히 평범해요. 근데 일본은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일본 10년물 금리는 0%대였거든요. 그 전엔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보관료를 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나라의 장기 금리가 2년 만에 두세 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높다가 아니라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럼 직접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글로벌 흐름이에요. 6월 8일만 봐도 일본 10년물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들썩이자 그걸 따라 같이 올랐어요. 일본 혼자 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일본 내부의 재정 문제예요. 일본 정부가 2026 회계연도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선 또 빚을 내서 돈을 풀려는 거 아니냐는 경계심이 퍼졌어요. 그러자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손을 뗀 게 만기가 긴 초장기 국채였죠. 30년, 40년 뒤에 돈을 돌려받는 채권일수록 나라 재정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반영되니까요. 그래서 초장기물부터 매도가 가속화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경제 뉴스에서 다들 한 번쯤 보신 그림이에요. 글로벌 금리, 추경, 금리 급등. 표면은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 안엔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일본이 이 흐름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답을 찾으려면 뉴스가 잘 안 보여주는 일본 국채 시장의 속살로 들어가 봐야 해요. 자, 그 속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일본은행, 영어로 BOJ죠. 이 일본은행이 202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0.75%로 올렸어요. 0.5%에서 0.25%p 인상이죠. 숫자만 보면 정말 소박하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선 0.75%가 뭐가 높아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30년 만에 0.5%의 벽을 깬 사건이에요. 게다가 한 해 동안 0.5%p나 올린 건 1990년 이후 처음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무너진 뒤로 사실상 제로금리의 나라였어요.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나라. 그게 3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그 길고 긴 약속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뒷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 부채부터 볼게요. GDP 대비 230%를 넘어요.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 중에선 압도적 1위고요. 빚 많기로 유명한 미국이나 이탈리아도 일본 앞에선 명함을 못 내밀어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 빚이면 나라가 진작에 휘청였어야 해요. 근데 일본은 30년을 멀쩡히 버텼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 금리가 거의 0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이자가 공짜면 사실 부담이 없거든요. 1억을 빌려도 이자가 0원이면 안 무서운 거죠. 앞으로 원금이야 또 빌려서 막으면 되니까요. 일본 재정은 바로 이 제로금리라는 외주를 위해서 30년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온 거예요. 공예사가 안전망 없이 외주를 타는데 다행히 바람이 안 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같이 오르니까요. 실제로 일본 정부의 2024년도 국채비, 그러니까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일반회계 예산의 약 24%를 차지했어요.
나라 살림 4분의 1이 빚 갚는데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더 오르면 이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요. 복지에 쓸 돈, 미래에 투자할 돈이 이자 갚느라 줄어드는 거죠. 외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여기까지가 표면 메커니즘이고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예요. 두 번째 뒷얘기, 받쳐주던 손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 국채를 그동안 대체 누가 그렇게 사줬을까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금리가 안 올랐다는 건 누군가 꾸준히 사줬다는 뜻이거든요. 핵심은 일본 국내 기관들이었어요. 니본은행, 그리고 시중은행과 생명보험사, 연기금 같은 자국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해줬죠. 특히 생보사들은 30년물, 40년물 같은 초장기 국채에 단골 큰손이었어요. 왜냐고요? 생명보험은 가입자한테 수십 년 뒤에 보험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30년, 40년 뒤에 돈이 나오는 초장기 국채가 딱 맞는 짝이었던 거예요. 만기가 길수록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시장엔 오랫동안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금리가 좀 오르면 생보사들이 또 사겠지. 시장이 약해질 때마다 와서 받쳐주는 든든한 큰손. 근데 일본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생보사들이 예전처럼 초장기채를 척척 사주지 않기 시작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들도 손해를 봤거든요. 여기서 채권의 기본 원리를 하나 알아둬야 해요.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사둔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요. 왜냐? 새로 나오는 채권이 높은 이자를 주니까요. 이자 2% 주는 헌채권을 이자 4% 주는 새 채권이 나온 마당에 누가 제값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 헌채권은 값을 후려쳐야 팔리는 거죠. 이건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멈추는 순간 비싸게 산 헌채권을 손에 쥔 사람이 의자를 못 찾고 손해를 보는 거죠. 한번 대어본 큰손이 다시 선뜻 손해 내미긴 어렵겠죠. 게다가 니케이에 따르면 최근엔 초장기 국채 거래에서 외국인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커졌다고 해요. 안정적으로 받쳐주던 국내 큰손의 자리를 변덕이 심한 외국 자금이 메우기 시작한 거죠. 받쳐주는 손이 바뀌면 시장은 더 출렁이기 쉬워요. 세 번째 뒷얘기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일본은행 자신의 딜레마예요. 일본은행은 아주 오랫동안 YCC, 우리말로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정책을 써왔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장기 금리에 인위적으로 천장을 씌워둔 거예요. 10년물 금리가 정해둔 선을 넘으려 하면 일본은행이 시장에 나와서 국채를 사들여서 금리를 도로 눌렀어요. 강물이 넘치려 하면 댐을 더 높이 쌓는 시기예요. 이 천장은 시기마다 조금씩 올라갔어요. 처음엔 아주 낮게 묶어뒀다가 물가가 오르자 조금씩 풀어준 거죠. 이 거대한 댐 덕분에 일본 장기 금리는 오랫동안 거짓말처럼 잔잔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가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해요. 근데 금리를 누르려면, 즉 댐을 유지하려면 계속 돈을 풀어서 국채를 사야 하고요. 돈을 풀면 물가는 더 오르죠? 보세요. 모순에 갇힌 거예요. 한쪽 손으로는 불을 끄려 하는데 다른 손으로는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죠. 이 모순을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일본은행은 결국 댐의 수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YCC를 손보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리 정상화의 정체예요. 오랫동안 댐 뒤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압력이 수문이 열리면서 서서히 풀려나는 거죠. 자, 이쯤에서 네 번째 시각을 꺼내볼게요. 역사의 참고 사례예요. 그리 멀지 않은 영국을 떠올려 보세요. 2022년 가을, 영국에서 당시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깜짝 발표했어요. 재원 대책도 부실한 채로요. 그러자 국채 시장이 크게 출렁였죠. 빚내서 감세한다는 신호에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를 우르르 던졌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연금 펀드까지 위기에 몰렸어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취임 44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역대 최단명 총리였죠. 시장이 정부에 보낸 일종의 경고장이었던 거예요. 당신들 재정 우리가 못 믿겠다는. 지금 일본에서도 재정 확대 신호가 뜨자 초장기채부터 팔려나가는 결이 비슷한 장면이 보여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영국과는 처지가 많이 달라요. 부채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게 크지만 동시에 일본 국채는 상당 부분을 자국기관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처럼 며칠 만에 폭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대신 훨씬 더 느리게 오랫동안 쌓인 압력이 서서히 새어나오는 방식인 거죠. 주기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수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4%라는 숫자를 봐야 하는 거예요. 위기의 신호라서가 아니라 30년간 인위적으로 눌러뒀던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숫자라서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만의 일이냐?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왜 우리랑 상관이 있는지 풀어볼게요. 단정할 순 없지만 길은 몇 갈래로 갈려 있어요. 먼저 단기,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이 구간은 금리가 더 출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1차 분기점은 일본 정부의 추경 규모예요. 추경이 크게 잡히면 빚이 더 늘어난다는 신호라 초장기채는 더 팔릴 거고요. 반대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 의지를 분명히 보이면 금리가 진정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관찰 포인트는 일본은행의 다음 행보예요. 만약 BOJ가 금리를 1%대로 더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자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바짝 긴장할 거예요. 반대로 인상을 잠시 멈추면 한숨 돌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일본은행은 2026년 1월 회의에선 금리를 0.75%로 동결했어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일단 숨을 고른 거죠. 이렇게 정치 일정도 무시 못할 변수예요. 그럼 중장기 1년에서 3년을 보면 어떨까요? 핵심 지문은 딱 하나예요. 빠져나간 국내 큰손의 자리를 누가 안정적으로 메우느냐. 마땅한 매수자가 끝내 안 나오면 일본 금리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우리랑 상관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거든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말은 어려운데 원리는 단순해요.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렸어요. 거의 공짜로요. 그 빌린 엔화를 미국 주식이나 다른 나라 고금리 자산에 투자해서 차익을 챙긴 거죠. 1% 이자로 돈을 빌려서 5% 수익 나는데 넣으면 가만히 4%가 남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굴러간 거대한 머니 게임이었어요. 일본의 싼 돈이 세계 곳곳의 자산 가격을 떠받친 거죠. 근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짜 돈의 매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빌린 엔화의 이자가 비싸지니 굴리던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갚으려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면 글로벌 자산 매도로 번질 수 있고요. 실제로 2024년 여름에 이 청산이 한 차례 일어나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출렁인 적도 있어요. 한국 증시도 그때같이 휘청했죠. 그러니 일본 국채 금리는 도쿄 안에만 머무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번엔 그때처럼 급격한 청산은 아직 안 보였어요. 시장이 한번 되어봐서 학습한 덕도 있고 일본은행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이 천천히 부드럽게 연착륙하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금리가 한 번 더 크게 출렁이며 충격이 번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쪽으로 갈지는 지금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어떤 투자를 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판단은 각자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일본 국채 금리는 이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지켜봐야 할 신호등이 됐다는 거죠. 자, 처음에 말씀드린 3.94%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보면 그게 단순히 높은 금리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제로금리라는 외줄 위에서 세계 최대의 빚을 짊어진 채 걸어온 나라가 그 줄에서 조심스레 내려오기 시작한 순간의 숫자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이렇게 봐요. 우리가 흔히 일본은 빚이 그렇게 많아도 끄떡없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거의 상식처럼 굳어진 말이죠. 근데 그 말의 진짜 속뜻은 끄떡없다가 아니었어요. 금리가 0인 동안엔 끄떡없다 였던 거예요. 숨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었던 거죠. 전제가 바뀌면 결론도 통째로 바뀌어요. 영원할 것 같던 저금리 시대가 저물면 그 위에 쌓아올린 모든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쓰여야 하거든요. 이게 일본만의 얘기일까요? 사실 빚으로 성장을 떠받쳐온 적지 않은 나라들이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싼 돈에 익숙해진 세계가 비싼 돈의 시대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변화의 앞줄에 일본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일본 금리 뉴스 하나로 흘려보내면 절반밖에 못 본 거예요. 진짜 본질은 한 시대의 전제가 바뀌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는 데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3.94%를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단순히 출렁했던 한순간으로 남을지, 아니면 한 시대가 저무는 신호로 기록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거예요. 판단은 보시는 분의 몫이고요. 이번 편에서 다룬 엔캐리 트레이드, 그 거대한 머니게임의 속살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렇게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보는 영상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